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6년도 우리 신체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책임근제 이제 아카데미 제가 2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본 강의를 우리가 10월 달에 했고 한 3개월 경과 만에 1월 2026년 첫째 주 토요일 주말을 여러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년보다도 이 기출 강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작년에 아쉽게 점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 풀이하고 예상 문제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나왔던 문제들의 패턴을 익숙해 가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 3개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합격을 위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실력을 갖춰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우리 수강생 중에 한 30%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26년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마무리라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어떻게 담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2025년도에 준비했던 분들보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준비 상태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서 지금 1월 달부터 한 3개월 잘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올해도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반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잠깐 제가 OT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면 좋을 건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벌써 한 3분의 1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1월이니까 이제 시험이 통상 7월달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치러진다 그러면 한 20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좀 담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다 미소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좀 떨떠름한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그 로이즈 학원에서 지금 딱 5주 강의 스케줄을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또 5주에 걸쳐서 주말과 일요일이 있더라고요. 이 5주를 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 같은 이제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그간에 2014년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기본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자체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하느냐, 입증하느냐가 이 시험의 관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최선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1월이 끝나게 되면 이 문제풀이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3월까지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3월까지 했다 하더라도 손 놓고 있다가 7월 달에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7월 때까지 내가 클리어했던 문제, 정리가 됐던 문제는 패스를 하고 잘 안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킹을 해서 끝까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국은 사례에서 결정난다는 거 제가 뒤늦게 제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사례 문제를 그렇게 적응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스케줄이 4월 달에 이 핵심 문제 풀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나올 만한 문제들을 한 4주간에 있어서 트레이닝 하는 걸로. 그때까지 제가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12월에 했던 그런 모의고사 테스팅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5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만의 단거나 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월 달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6월 달, 이제 6월 달 되면 또 모의고사 하게 되면 또 바쁘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는 각 과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이라든가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자기가 책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이 강사들이 만들었던 이 책은 내 책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써서 직접 만든 책을 반드시 저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한 그런 뭐 노트북도 좋겠지만 저는 가급적 우리 그 시험 문제지 있잖아요.
시험 답안지에 작성을 직접 해보고 띄어쓰기 내지 목차를 정리하는. 왜냐하면 시간 지났을 때 그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되니까요. 7월 되면 내가 어디 쪽에 무슨 색깔로 색깔 칠한 것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모의고사 현장에서 같이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1, 2교시에서 끝내야 됩니다. 의학 책임문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건 잘했어요. 근데 3보험에서 꽈랑 났어요. 자보에서 부족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1, 2교시를 최대한 열심히 잘 하되 3, 4교시도 잘 마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3보험은 우리 시험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맞죠? 네, 웃음으로 좀 동감을 해주셨는데 진짜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배상, 자보, 인보험을 제가 실무를 다 해봤잖아요. 인보험이 제일 어려워요. 3보험이 제일 어려워. 약관마다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설명 의무 계속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보험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투자해서 최소한 가락이 아니라 그래도 한 60점 정도 이상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과목을 골고루 병행을 하되 의학하고 체크면에서는 고득점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과목 중에서 이 책임근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이 문해력이라 표현하는데요. 문제 해독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TPO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는 게 다른 것처럼 저는 이 책임근제만큼은 TPA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가든 아니면 산에 올라갔을 때 전체적인 뷰를 보잖아요. 아파트의 예를 들면 여기가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이런 위치를 딱 들어가면 서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를 받았을 때 이게 약술의 문제가 있는지 사례에 대한 문제풀이에 집중해야 될 건지를 여러분 그걸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지문을 보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별표, 전제 조건과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 요건, 효과뿐만 아니라 제가 차별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특이점, 차이점. 내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나는 실무자 입장 관점에서 뷰포인트를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칙으로 봐서 그런 분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포인트, 파악했을 때 약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또 기재하시오 이런 과정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단답형으로 끊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문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문구가 나왔을 때 피보험자는 뭐 보험 계약에서는 상기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한다, 책임진다, 보상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앞뒤에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보시게 되면 제가 사례에서 풀이했던 것도 이따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런 것들 훈련이 지금부터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그때 첨삭을 해서 그때 연결해 보니까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답안 작성입니다. 문제 파악, 이 문해력만 되면 답안 작성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답안 작성하는데 또 이 시험의 배점은 어떻게 구분이 돼서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거기에 맞는 걸맞는 분량을 만들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5년 다음은 약술 문제입니다. 배상 책임에서 자기 부담금 디덕터블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두 번째로는 군문하고 영문 시제에 대해서 있어서의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약술하래. 이게 10점짜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파악했겠어요? 눈에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슬래시를 항상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어가면서 개념과 취지. 개념과 취지면 각각을 쓰라는 거예요. 개념은 뭡니까? 디덕터블은? 손해액 중 피보험자는 부담.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손해. 보험회사는 번잡한 일에 소액 사건 같은 게 번잡한 일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면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각각 써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2점. 그 다음에 군문하고 영문에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서도 공제하는지 보상한도액, 즉 공략. 응? CG는 공제하고 그렇죠. 그런 설명을 드는 거예요. 보상 한도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차이점을 써라는 거예요. 지금 다 조금씩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이 10점이 나왔다 그러면 구분 점수,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혹시라도 뭐 일본 단어긴 한데 브리타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골라서 공부하거나 찍어서 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것을 기본 이론을 내 걸로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안에 점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도 하나의 목차 형태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연습을 할 거니까 문제에서 약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차까지 다 해소를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약관도 제가 보통 약관 관련돼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유형. 사례 한번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과 사례를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점수가 지금 10점, 10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포션이 크게 나온 거예요. 공작물 책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일반 불법행위 내지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 다 사람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관련 거예요. 그렇죠? 공작물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만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점유한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더니 그대로 나왔어요. 중요한 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 기출 과정에 있어서의 저는 이걸 이제 시나리오로 표현하는데 시나리오 대신 보호 전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3개로 포션에 나눠놨거든요. 1, 2, 3 한번 보세요. 계약상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초례라고 한 건 뭡니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이라든가 과실이라든가 또 가동연한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호프만 계수. 호프만 계수의 연결고리는 240A 240 좋습니다. 240도 좋고 입원기간, 정년, 가동기간을 나눠서 거기에서 중간인세를 공제한다. 그래서 곧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5, 30, 30.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시퇴직급도 문제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산출 과정을 어떻게 뽑아낼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배상 책임하고 근저보험은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은 손해 산정 전에 우리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고 약관의 특이점을 보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떤 것인지 고의과실인지 자살인지 이런 것들도 매번 나옵니다. 인보험이 나오면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면 또 이 배상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돼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손해액 산출에 관련돼서는 제가 잠시 후에 1교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보험금, 왼쪽으로는 지급보험금, 오른쪽으로는 자기부담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타인 근로자, 제3자에 해당되는지, 또 구상권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우리 앤서, 제가 답안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지문을 탐독하고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러분들이 계산이 됐다 치면 목차 구성을 좀 나름대로 해주세요. 목차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 배상 책임의 조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의 개념, 그 다음 요건, 효과. 요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효과,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실무적인 어떤 보험 상품 내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무과실이든 과실이든 이런 특이한 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됐다 그러면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자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길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하는 것을 증명력을 여러분 나타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집중을 좀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시험을 보니까요. 사례문제 답안 다 틀렸는데도 그분 73점 나왔대요.
이해 안 가죠,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 원래 평소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 됐고 약술도 거의 퍼펙트했어요. 근데 결국은 1번, 2번에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는 답은 다 틀렸대요. 그 채점위원들이 10장짜리, 13장짜리 그 답안지를 3분 이상 보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답안 제출하는 사람이 기본 2,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거 볼 수가 없어요. 3분이면 또 대충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삭해서 점수를 냈던 거나 또 마찬가지 실제 9월 달에 나오는 결과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정 충실하시게 되면 좋고 또 답안도 나름대로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이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직전 1, 2년 거만 조금 스킵하는 정도, 스캔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제가 그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뭔지를 다 여러분들은 알아갈 거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시간 되실 때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강의 듣는 거, 읽는 거, 또 암기하는 거, 쓰는 거 다 별개의 작업입니다. 별개의 작업이에요. 오늘 읽고 강의 여러분 앉았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작년에도 나왔고, 그다음 구상권 21년, 22년도에 나왔고, 공제 이거는 뭐 공제 과세상계 계속 나오는 거죠. 변급 부분. 변급 부분만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3월 달까지 한두 번 정도 이 책을 웬만한 문제 다 나왔습니다. 제 책 자랑은 아닌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정도만 충분히 섭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50점 받는 채권 50점 받고서 합격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부분들은 3보험은 65점이나 자동차를 60점 이상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보험이나 자부를 65점 이렇게 가깝게 받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점수를 주질 않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썼다 하더라도 60점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뭐 60점에 75점. 대부분 70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타겟으로 해라. 목표를 하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6년 전 나는 신체소년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이게 24년도에 제가 마지막 이 끄트머리 번호 자기 시험 자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1시간 전에 자기가 접수를 했대요. 마지막 카투라인은 24년도에 나왔던 제 후배고 지금 현장에서 월 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보상 실무 경험 없어요. 근데도 자격증 시험하고 지금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 우리 학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59.88. 딱 커트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 닫고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바라기는 이 점수보다는 넉넉하게. 그리고 재차, 3차 하시는 분들은요. 합격할 때는 월등한 점수로 붙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강사들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좀 열심으로 또 응원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사정이라 표현합니다. 자, 우리 4단계가 있는데요. 4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법률상 배상 책임. 손해사정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손해사정사의 의무 중에서 손해사정사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합니까? 계약이 체결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험은 손해사정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손해사정사는 사고 났어. 그러면 그 사고에 있어서 뭘 먼저 제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손해발상액. 그거예요. 손해발상액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이 문해력.
문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실래요? 이게 한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뿔이에요, 뿔. 각이잖아요, 각. 각을 칼로 소를 뿔로 각을 뜨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디덕터블 말씀드릴 때도 잘라서 얘기하는 것처럼 손해발생의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통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통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법률상 배상 책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 아니죠.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죠. 일반하고 이반이 아니라 특수잖아. 일반적으로. 자, 우리 750조 한번 해보죠. 자,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나 과실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750조예요. 750조는 우리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입에서 이제 안 나온다는 자체는 시험 준비가 안 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봤을 때 피보험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과실이 있었느냐. 물론 민법에서는 고의 과실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형사적인 것은 고의하고 과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나와 있어요. 배상 책임에서 고의는 보장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단정 짓지 마세요. 자동차에서 고의 사고 안 해줍니까?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원칙이 어디 있어? 해주면 해주는 거지. 무과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의그래서 과실을 분리하지 않고 고의과실을 놔둔 거예요. 고의사고 해주잖아요. 자동차 사고 고의사고 해줍니까? 우리 보상지원. 해주잖아요. 대인배상 이래 대해서 해줘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뭘 해?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지워줘요. 물론 뒤에 넘어가는 약관에서 보장 책임에서는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750조에서는 고의과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위법행위고 마찬가지 그 손해와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법률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상당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사고가 났어요. 걔가 근데 다리를 다쳤어. 근데 하이바를 안 샀어. 헬멧을 안 샀어. 과실 잡습니까? 인과관계 없잖아요. 다리 다친 거하고 머리 헬멧 안 쓴 거 무슨 소리야. 그런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마찬가지 과실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0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눈 딱 하면 여러분들 답안지 나왔을 때 아까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써라 그랬을 때 무조건 그거는 쓰고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750조. 750조 다시 한번 해보세요. 750조.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시간 끝났어. 이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말로 하는 건 쓰는 건 또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마킹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불법 한마디만 더 할게요. 특수불법 행위는 일반하고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특수불법 행위가 중요해요. 작년에 공작물 나왔잖아요. 공작물 758조예요. 공작물 나왔어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감, 사, 도, 공, 동, 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에 나온 게 이거죠. 58조죠. 5, 6, 7, 9, 60이잖아요. 자, 감독자하고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나올 건데 감독자, 사용자, 동물, 공작물 여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증 책임 전환시키는.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0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과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입증 책임. 제일 중요하죠. 입증 책임,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거짓 책임. 거증 책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밑줄을 쳤던 4개의 특징은 뭐냐면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해. 아니죠. 입증 책임이 누가 해야 돼? 여기 원래 원칙적으로 피해자. 실백업자는. 피해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입증 책임. 피해자로 전환해서 가해자. 제가 지난번에 이거 구멍 공짜라고 썼는데 구멍이 있어요. 법률 구멍이 얘네들이 다 책임을 진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내지 심신상실자가 마찬가지 불법 행위를 일으켰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누가? 감독자가, 사용자가, 공작물 소유 점유자가, 동물 점유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수불법행위를 굳이 그냥 여기 일반 불법행위 750조에서 다 때려 넣지 왜 특수불법행위를 구분해 놨을까요? 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구분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입증 책임의 전환, 중간 책임 플러스 지금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 제도를 확대했다. 이 정도 한 줄 쓰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의, 요건. 개념, 취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취지라는 것은 이 법 제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쓰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쓰는데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되면 두 줄짜리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걸 쓰려고만 먼저 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내가 읊조리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길게 갔는데 또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면 약관상 보상 책임입니다. 약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면 약관에서는 무조건 해주로 돼 있습니까?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약관은 보상 책임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상하고 배상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이라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물론 배상 책임 보험은 따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준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명칭 자체가 보상이잖아요. 이건 배상이잖아요. 잘못이 있었을 때. 보상은 그냥 없어도 그냥 기준이 있다는 거. 보상이라는 거. 자동차 대인 보상 직원, 배상 직원 구분해 놨잖아요. 보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나름대로 있다는 게 기준. 즉 면부체계에 대한 1조 보상하는 손해, 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떠들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이 되라.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너 어떻게 할래? 그걸 시험 보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약관을 알아야지, 약관. 약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관. 조항. 약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약관, 특별 약관, 추가 특별 약관. 제가 지난번에 보통 약관 프린팅 다 해서 나눠주셨죠? 네. 거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총 7관으로 되어 있어요. 관.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관. 그래서 약관이에요. 하나, 둘, 셋, 7개 나와서 처음에 데피니션, 정의, 지급, 계약 체결 관련, 해지, 해제 관련, 그 다음에 분쟁 관련해서 총 7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약관은. 특별 약관은 통으로해서 우리 배상 책임에서 한 80개 정도가 팔리고 있어요. 우리 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그 중에서 추가 특별약관이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보통 약관, 특별약관, 추가 특별약관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시중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이 보통 약관에 대한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보상쟁이들은요 심사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약관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고지 의무라든가 통지 의무에 대한 부분 다 훑어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통 약관 보시게 되면 계약 성립부터 유지, 지급에 대한 부분 이게 여기 나왔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2관이 아마 지급에 대한 부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배책이라고 하잖아요. 영배책. 영업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한 60개 정도 붙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추가 특별약관 생각나는 거 한 3가지만 여러분 말해보세요. 추가 특별약관 생각나는 거. 낚시어선, 유도선 사업자죠. 아니요. 그건 특별약관. 약관에 붙어 있는, 제가 이거 영어로는 서브라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간습상 비용 담보 조합. 그 담보. 추가 특별약관. 그것도 있긴 하죠. 예. 제가 구관삼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구조비. 이건 구조비는 특별약관이고 간습상. 과습상 이것도 추가 특별약관인가요? 이거 네, 특별약관인데. 네. 자, 이거 제3자. 이것도 특별약관인데. 제일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면 저건데. 군의 치료비. 군의 치료비가 제일 중요한데. 군의 치료비가 추가 특별약관에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추가 특별약관이 더 많을까요? 추가 특별약관이 더 많을까요? 특별약관이 더 많아요. 추가 특별약관의 보상의 범위는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좁아요. 자동차에는 추가 특별약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의 특별약관은 붙어 있어요. 근데 추가 특별약관은 추가한다는 범위가 작고 대상도 적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범위 내에서는. 군의 치료비 특별약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뭐만? 치료비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제보험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근제보험. 이해? 재보상, 확장, 추가 특별. 추가 특별. 확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산재가 안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약관이 돼 있어요. 시험의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동등하게 나옵니다. 보통 약관 계속 한 번씩 나왔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구조. 뭐가 나왔어요? 의무보험. 나올 거라 딱 생각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럼 이전에 뭐가 나왔죠? 부상권 나왔죠. 내년에, 올해는 이제 올해 2020년 됐으니까 손해방지 의무. 비용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맨날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해. 보험회사에서. 예, 소송을 해. 특별약관. 이런 관련된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왜냐하면 14년부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쭉 그냥 과정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문제가 나와요. 그러려고 그러면 아웃라인에 안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손해 산정과 관련된 요소 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야구라고 생각했잖아요. 야구. 손해액 산정의 대부분에 여기 벗어나지가 않아요. 몇 개? 9개. 처음부터 위. 그 다음 또 시, 휴, 장, 일, 개, 장,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야구장을 좋아했어요. 9가지. 야구 선수 9명이 있는 건 아세요? 야구 선수 9명 하는 건 아세요? 몰라요? 야구는 9명이서 하잖아요. 내 쉬는 날 야구장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고척돔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위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마침 휴장일이래. 그래서 개장할 때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미리 공지 안 했잖아 해서 사과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자, 위자료 한번 볼게요. 위자료 정해져 있을까요? 보통 통상 1억으로. 그러니까 위자료 정해져 있냐고. 아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온 대로. 지문에 나온 대로. 위자료 정해진 게 없어요.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올 경우는 1억, 재난사고 같은 경우는 2억 내지 3억. 천차만별이에요. 위자료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뭐 상권년 소송 하면 예를 들면
혼인 상태가 유지가 됐거나 안 했거나에 따라서 금액 차리가 그냥 판결의 예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는 1억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한다. 중요한 거. 1억을 과실상계할 때 다 전적으로 다 반영할까요? 60%. 몇 프로? 자,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20%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피해자의 과실이 20%. 그럼요. 피해자한테 보상하지. 그럼 뭐 피보험자한테 보상합니까? 배상 책임에서. 8,800. 8,800. 30%. 8,200. 그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왜냐하면 1억을 기준으로 과실 통상 20, 30% 나왔을 때 그거 현장에서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20 곱하기 10분의 6 하면 계산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요. 8,200 쓰는 사람이 막 820 쓰고서 다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라. 왜냐면 과실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 통상 잡혀서 나오니까 50%는 너무 쉽잖아요. 50% 쉽지 않나요? 50%면 얼마입니까? 뭘 계산해봐. 그럼 딱 나오면 되지. 7천만 원인가요? 맞나요? 계산이 어려워. 이론은 다 여러분들 훌륭한데 계산이 어려워. 자, 1억이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현가로 나올 거예요. 현가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과실이라든가 조건을 참작해서 결정한다. 그대로 나왔다. 그 얘기는 뭐야? 과실이 반영됐다. 반영됐다. 그래서 1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영이 돼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그 다음 치료비. 치료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발생 치료비. 발생된 치료비는 뭐라고 그래요? 표현을. 기발생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직부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 직부 치료비, 나머지 향후 치료비잖아요. 그래서 기발생 치료비 플러스 향후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는 그냥 과실상계해서 주면 돼. 근데 향후 치료비는 뭐가 있어요? 평가. 평가인지 기본적으로 얘도 뭘 공제한다?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 꼬푸만 계수. 한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치료비는 뭐가 있어요? 치료비는 주기마다 갈아줘야 돼.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치아, 임플란트, 보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정한다고 이거? 누가 정하죠 이거? 의사가 정한. 여기서 주치의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대 휴는 뭐예요? 휴업손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휴업손해가 아니라 2번에 따른 입원 기간에 따른 일실수. 일시수익 손해난 거죠. 기본적으로 100%를 기존을 한데 이것도 중간이자 공제를 한다. 그럼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6개월 입원했는데 대부분 보면 개수가 5 이렇게 나오잖아요. 3개월 입원하면 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공제한다. 장은 뭐였어요? 장례비. 장애에 따른 일실수익. 그러세요. 예, 그거 하시죠. 예, 장애에 따른 일실수익. 여기에 이제 복합장애율 내지 기여도 내지 그 다음 기왕장애 내지 기왕증 내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시퇴직금.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라는 거예요. 일시퇴직금은 총예상 퇴직금. 급여소득자에 관련된 거고 제가 총기녀라고 그랬어요. 총기자녀. 총 금액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평가율. 중간이자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발생은 기간이 혹시라도 월이 만약에 경과기간이 약간 30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년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아니면
자릅니까? 아니면 올림합니까? 자릅니다. 6개월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 보험 나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삼보험. 어떻게 돼 있어요? 응?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6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6개월이면. 그냥 15 플러스 6개월 그냥 더하면 돼요. 그것을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자녀 기간 하면 될 거고. 개호비. 개호비는 뭐가 중요해요? 개우인의 수. 개호인 수. 또 그리고 중간이자 중간이자. 또 장애율 장애율 100%. 100%? 과실상계. 아니죠. 개호 100%만 붙습니까? 무조건 근데 100% 거야. 아, 그거는 뭐 시험 문제까지 정민이가 만들려고? 장애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개호인 수. 개호인 수는 1인 개호가 몇 시간입니까? 8시간. 몇 시간? 8시간. 그러면 4시간이면 0.5이죠. 0.5인. 12시간이면 1.5인.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개호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월 임금 곱하기 만약 100%라 칩시다. 100% 곱하기 1인. 1인이다 치면 8시간이 일단 뭐 1인 곱하기 과실이 있다면 과실. 그 다음 과실을 1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과실상계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요거 장례비. 장례비는 기준을 통상 500만 원을 한다. 자, 사는 뭐예요? 사망 있을 수익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생회비 공제. 생계비 공제. 그죠? 생계비 공제를 얼마?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얼마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200만 원. 그러면 이게 20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냥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월급 받으면 통장에서 쌓입니까? 안 쌓이잖아요. 또 마찬가지 사람을 만나거나 뭐 교통비가 들어가거나 경조사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뭐 운동활동을 하거나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 경비를 공이 3분의 1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과시상계.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요 기준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빠르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 기억이 다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설명드렸고 조금 휴식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